안녕하세요. 전국의 만점 제자님들, 우리 생윤러들, 우리 동지님들 3교시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 1교시부터 하고 있는데요. 와, 이거 1, 2교시 은근히 순삭인데? 너무나 재밌어요. 예. 자, 우리 1, 2교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상들이나 사상가들에 대해서 쫙 공부를 해봤거든요. 3교시 때는 조금 이제 컨셉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의 단기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연기됐지만 3월 학평 좋은 점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 제가 분석한 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막간의 시간 이용해가지고 꿈 장학생 선배님 영상 봤나요? 나 자신을 너무 반성했잖아. 나는 무슨 맨날 그렇게 뭐만 안 되면 누구 탓, 무엇 탓 그렇게 탓이 많았을까. 나 자신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엄청 반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문과 학생들이 심리학과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심리학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선배님의 길을 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하자고요. 자, 요 정도면 다들 들어왔죠? 네, 여러분들 우리 3개 시작하니까 기분 좋게 EBS 주냐로 대학 갈 친구들 모두 주화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주화! 네, 3교시 들어왔죠? 지금 일어났어도 괜찮아. 인정. 편안하게 들어와. 좋아. 3교시 처음도 괜찮고 지금 처음 들어본 친구들 다 괜찮아. 자, 기분 좋게 이번 시간 저랑 함께 자,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소개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 하고 할게요. 먼저 사은품 소개. 그렇지. 자, 요 노란 탱수. 요 가방 안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텀블러 아주 좋은 거. 고컬 다이어리 앤드 너무나 귀여운 뽀짝한 스티커까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선물을 가져가시느냐? 퀴즈를 맞추시는 분? 그러면 퀴즈의 내용은 뭐냐? 우리 강의하면서 제가 중간 세 문제를 드립니다. 이 문제의 내용은 기생충식 맞추기. 그래서 얼굴에 눈을 가린 사상가가 3번 나갑니다. 그 사상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누구다 맞춰서 기억해 놓고 계세요. 그러다가 세 번째 문제 나갔을 때 그 사상가를 하나, 둘, 셋, 그 세 이름을 한꺼번에 쫙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맞춰주는 친구한테 그 동지님께 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상가의 얼굴을 맞춘다라 하면 사상가 얼굴 자체를 외우자 그런 의미 아니고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외울 정도로 많이 접하게 된다.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요. 그리고 다이어리에 사인해 준다. 이거 말씀해 달라고 지금 딱 왔는데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사인도 없지만 정성스럽게 얘들아 내가 지금 진짜 이 마음 담아서 가는 거니까 이거 받고 꼭 열공해 라고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교환. 이것도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요 교환에 문제가 이제 3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혹시 이론 베이스가 많지 않은 친구라면 너무 욕심내지는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 감 잡는 거에 많이 써주면 좋겠고요. 좀 이론 베이스 좀 쌓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복습할 때 딱 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이거 올라가는 거 다 봤다? 보니까 다시 방송하느냐? 다시 나와요. 방송 나오고요. 그리고 교환에 제가 이렇게 이론들을요,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제 개념 교재에 그 이론 부분만 따로 뽑아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쭉 읽어봐도 돼요. 그리고 강의할 때는 제 설명에 이제 집중해서 봐주시면 그렇게 돼요. 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목이요. 여러분들이 3월 학평에서 고득점을 맞으면서 기분 좋게 스타트 하려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느냐. 제가 좀 이번 시간에 좀 분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예를 들자면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약 8대 5대 7의 비율. 자, 그 중에서 이 부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누구나 쉽게 맞아. 그런데 그 다음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 단계를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제가 소개해드린 첫 번째 문제 유형이야. 사상가 기반해서 제시문과 선택지가 꾸려져요. 그런데 동서양 사상가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이 느낌 오죠?
1교시 때 생사관, 직업관, 예술관, 2교시 때도 생사관, 직업관, 예술관 했단 말이야. 그거를 동서양 사상 확 엮어버린 거야.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동서양을 넘나들고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고컬 문항이 나오게 되지. 그런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요 문제들은 주로는 이래요. 자, 제가 분석한 것은 지난 3월 학평, 작년 3월 학평 기준이에요. 제가 요거를 자료실에도 수능특강 자료실에도 한번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헤맬까봐 이거 다운받아서 한 번은 풀어보고 우리 계약하자. 솔직히 계약하기 싫지. 그래도 우리한테 때는 와. 그러니까 잘 준비해놓고 기분 좋게 계약을 맞아야죠. 자, 그러면 20개의 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상가 혹은 사상이 기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문항의 수준 자체는 최상도 난이도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거.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눈팅하고 있죠? 요 정도의 5가지의 소재는 기본으로 꼭 나와요. 학평도 그렇고 평가원 문항도 그렇고. 여러분들 학력평가하고 평가원 문항 다 모의고사라고 퉁치죠? 그거 조금 다른 거 알죠? 학력평가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 여기에서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거예요. 문제 출제하고 주관해요.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요 3월 학력평가의 대상자는 3학년 학생들. 지금 여기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그 스타트 객관적인 자기 진단을 하고 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건데 문제가 고퀄이야. 다 고퀄이지만 특히나 그래요.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평가원 문항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래서 6월, 9월 수능 이 문제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하는 그 기관 자체가 다르고요. 수능이 우리가 진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소재죠. 그 전에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 모평이나 평가 문항이나 아니면 학평이나 기본적으로 이 5 소재는 꼭 나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 줘야 되는데요. 어때요? 우리 지난 1, 2강에서 이거 클리어하게 대비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의 오개념 혹은 빈개념이 발견됐다면 그거 진짜 잘한 거야. 사실 그걸 발견하는 게 공부야.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지? 이걸 발견해야 돼. 그걸 발견해서 다시 찾아서 보완하고 바로 잡는 거. 문제 더 풀어보는 거. 이때 탄력이 딱 붙거든. 그러면서 공부도 잘 되고 재밌어져. 점수가 올라가. 요걸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2시간을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자 동양사상 하면 자 마인드맵으로 살짝 메모하고 넘어갈게요. 동양사상 하면 딱 셋이요. 셋, 유, 도, 불. 사상가는 쓰지 않겠어. 사상가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요 소재가 어디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동양사상 자체로 하나 나올 가능성 있고 이제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생사관 맞출 수 있죠? 직업관 가능하죠? 예술관 가능하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3월 학력평가 1등급 가능하겠습니까? 1번 업 1등급 가능하겠죠? 네. 1등급을 목표로 만점을 목표로 한번 스타트 해보자고요. 네. 요렇게 동양사상 맞춰주고요. 서양사상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상가들이 더 많아요. 사상가들이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꼭 해둘 만한 사상가들은 플라톤, 에피쿠로스 요 정도 꼭 깔아놓고 나서 칸트, 공리주의, 그리고 하이데거, 마르크스, 프로테스탄티즘 이거를 혼자 써보면서 내가 요즘에 좀 취약한 부분이 뭐가 있지? 이렇게 나 원래 글씨 엄청 잘 쓰는데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뿐이에요. 알죠? 네, 이렇게 요런 소재들이 나옵니다. 그 소재는 저기에서 알려드렸고요. 요거에 기본적으로 5문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1, 2교시에 이 내용을 했으니까 두 번째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은요. 자, 이 8대 5대 7 중에서 요거예요. 사랑스러운 아이템이지. 사상가 기반이 아니야. 응용윤리야.
응용윤리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전쟁과 평화 이런 거 어려운 거 있다고.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윤리 선생으로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국어 문제라고 하는 거. 인정?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 심지어 8문제 정도. 그래서 지난 3월 학평에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시 교육청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평가 문제 다시 뒤져봤어. 평가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문제 약간 깍쟁이처럼 좀 더 이런 것들 털어내고 나온 반면에 평가는 항상 5문제 이하는 5문제 이상이라고 하는 게 맞죠? 5문제 이상은 이런 하 난이도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의식주 윤리에 관련된 거. 이거 그나마 하이데거 선생님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제시문이 고퀄이 되는 거지 의식주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기억해요. 이거 여러분들 꼭 맞춰줘야 돼요. 그다음에 인공, 임신, 중절처럼 생명에 관련된 윤리. 이것도 꼭 맞춰줘야 돼요. 이거 꼭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보화 윤리. 이거 꼭 맞춰야지. 그 다음 소비 윤리. 여기서도 꼭 나와. 그리고 성과 사랑의 윤리,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기억납니까? 그리고 여기 안 나온 게 뭐 있냐? 이런 거 나오거든? 과학과 윤리, 종교윤리, 문화윤리. 나 완전 다 외웠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8문제 되는 거야. 평가원에서는 요동조 수준으로 8문제를 앞에 깔아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공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훈련하고 실수하지 않고 맞춰줘야 돼. 지금 내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보여요? 꼭 맞춰줘야 된다고. 실수하지 말라고. 꼭 맞춰줘야 돼. 그런데 실수하거나 이게 아무리 국어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선생님 제가 읽느라고 읽었고 밑줄은 계속 치고 있는데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밑줄만 계속 치고 있어요. 실제 너희들 그러잖아. 밑줄만 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 그래서 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요거 이제 살짝 메모 한번 들어갑니다. 사상가 기반이 아닌 문제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은근히 시간 많이 걸리던데요. 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형식을 어렵게 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형식이 복잡해지는 문항이어서 내용 자체는 쉬운데 푸는 과정이 실수가 잘 돼. 유추하거나 결론을 찾아내는 이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형식이 복잡한 거.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토론의 핵심 쟁점. 야, 요거 문제풀이 좀 해본 친구들은 알걸? 알아요? 인정?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이 나오거든요. 요게 자, 제시문 자체가 갑을 대화를 하고요. 다시 갑을 대화를 해요. 요 제시문이 그 자체가 사이즈가 엄청 크겠죠? 요 제시문을 읽어주는 건데요. 순진하게 그냥 읽지 말아야 돼. 자, 일단 갑이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B이 을이 네, 그 지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B라는 점도 생각합니다. 그럼 갑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 외워버렸어. 이렇게 해서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토론의 핵심 쟁점. 이 토론의 핵심 쟁점. 예를 들어서 갑. 저는 강승희 선생님의 강의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그럼 을이 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승희 선생님이 미녀 강사인 것이 더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이네요? 네. 그랬더니 갑이 아닙니다. 저는 강승희 선생님이 미녀라기보단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강의력이 돋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요런 거예요. 사실 이거 논쟁을 할 것도 아닌데. 네. 요렇게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을 때 어떤 소재냐면 둘 다 이분의 강의력은 뛰어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는 공통점이야. 그러면 한 사람은 강승희 쌤은 미녀 강사인데요. 미녀는 아니고요. 그냥 잘생긴 거 아닌가요? 미녀냐 잘생겼냐 하는 거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져. 요 포인트가 있어. 그거를 아닙니다. 하지만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정답이야.
서로 동의하는 거, 공통점은 토론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 둘 다 인정하는 바라고. 강수희 선생님 강의력 찐? 인정하는 바라고. 이건 핵심 쟁점이 아니야. 안타깝지만 예쁘냐 잘생겼냐 가지고 의견이 달라졌지. 요게 핵심 쟁점이거든. 핵심 쟁점을 찾으세요. 그럼 요거야. 그러니까 순진하게 재심을 읽지 말고 요 부분을 읽어내야 된다고. 알겠죠? 이거 한번 해봐. 둘 다 인정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요러한 제시문을 읽을 때 제가 알려드린 이 팁 잊지 말고 정확히 딱 찾아봐. 와, 완전 딱 맞아 떨어질걸? 요 토론의 핵심 쟁점. 은근히 요거 시간 걸려. 두 번째 유형 알려드릴까요? 두 번째 유형은요. 이론 기반은 약한데 문항 형식에서 은근히 실수하는 것 중에 꼭 나오는 것 중에 서술형 평가가 있어. 이거 알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서술형 평가의 경우 이것도 제시문 꽤 길어요. 갑과 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 실수 많이 하던데?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어, 갑은, 을은 주어에는 밑줄이 안 쳐져 있다? 그래서 주어랑 진술문이랑 조합을 잘못 읽어내는 경우가 있어. 은근히 이런 게 한 20번쯤 들어가 있잖아? 시간은 쫓긴다. 집중은 안 된다. 실수하게 될 경우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형 평가의 경우에는 두 사상이나 두 입장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주어랑 진술문이랑 정확히 매치시키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애초에 머릿속에 넣어둔 다음 시작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 문항의 형식이 복잡해지는 하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갑, 을, 순서도,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정도의 형식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아. 이거 지울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이게 우리 숙제야. 사상과 기반인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응용 윤리인데 그 자체가 상난이도야. 난이도가 높은 거야.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 이거거든요. 그럼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보실 거야. 오늘 요게 주인공이거든요. 말이 헛나왔어요.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을 만나보기 전에 퀴즈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사상가 맞춰주길 바라며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이분의 다양한 버전의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은 가장 훈남 버전이야. 가장 멋지시게 나오신 것 같아. 그래서 저 독특한 헤어스타일 이거 하라 그래도 난 못할 것 같아. 그 헤어스타일하고 그 융드레스 같은 그 옷 있죠? 그런 거. 요런 거. 이거 첫 번째 퀴즈. 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어느 분이실지. 네. 이분이 오늘 많이 나오실 거긴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상난이도 요 문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사상가 기반이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고 논리적이야.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이 소재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자, 아까 그 분석표에다가 상난이도만 추려봤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동감, 동의 다 인정하실 거예요. 또 보자마자, 맞아. 그렇지 않아요? 자연과 윤리. 여기에 나오는 사상가가 레오폴드 네스까지 가게 되면 10명에서 11명이야. 이 중에 3명이 순서도나 벤다이어으로 엮여. 꼭 한 문제가 나와. 이 10명, 11명 중에.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평화와 윤리. 평화와 윤리에서 맨 끝단원이야. 너 혹시 지금 맨 끝까지 다 한 사람? 얼마나 있으려나 모르겠어? 요 맨 끝단원에 가게 되면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칸트 선생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 주제도 꼭 하나 나와요. 자, 그리고 해외 원조. 이것도 깍쟁이야. 이것도 맨 끝단원이야. 여기까지 가야, 그래, 맞아. 여기까지 가야 맞출 수 있는데 3월 학평 때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까지 채 해보지 못해서 어려운 이유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나오는데 득점률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분배적 정의. 야, 노직, 롤스, 벤담 딱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들이구나. 아리스토텔레스에다가 마르크스 선생님까지 해줘야 5분을 완전체로 공부해줘야 이 한 문제를 클리어하게 맞춰요. 요렇게 일단 4개. 거기에다가 3개 더 들어갑니다. 시민 불복종, 분배적 정의, 교종적 정의. 완전 이건 뭐 완전히 여러분들이 아 맞아 요 부분이 내가 공략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 너무 어려워. 그래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하면 이게 여러분들 득점 포인트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다 어려워할 거 아니야. 친구들도 다 헤매. 수능 때까지도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막 헷갈린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완전 클리어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효율적이어야 돼요. 공부를. 자, 이 얘기를 하면 뭐 그래서 뭐 키워드만 단어만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8대 5대 7.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는 완급 조절이 정확히 돼줘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도 다 분석이 돼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확히 설명해주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 또 우리 강의에서 설명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저의 설명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확히 완급 조절 확실히 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준다. 그런데 특히나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 한 사상가만 깊이 판다고 해서 완전하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한 제시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지 안에는 2사람 이상의 입장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사상가 이상 이것을 비교해서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이 뭔지, 공통점이 뭔지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한 건데 이런 상난이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투자를 하려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중에 이런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자, 제가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메모 좀 한번 제가 끄적거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난이도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 자연과 윤리부터 갈게요. 자연과 윤리할 때 무슨 중심주의 나눠주잖아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나올 수 있겠어요? 무슨 주의 하는데 자,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요거 그다음 분배적 정의할 때 롤스, 노직, 벤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누구? 마르크스. 이렇게. 자, 그러면 교정적 정의. 여기에 칸트, 루소, 공리주의, 벤담이라고 쓸게요. 베카리아. 팔 아파. 이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교정적 정의. 그리고 나서 평화와 윤리. 여기에 칸트와 갈퉁. 해외 원조. 롤스, 싱어, 노직. 자, 많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저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주제의 고난도 문항을 내가 맞춰버려야지. 맞춰버려야지. 요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요건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연과 윤리, 인간 중심주의에 칸트 선생님 들어가세요. 교정적 정의에 칸트 선생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평화 윤리에 칸트 선생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단원에서 의무론의 칸트 선생님을 제대로 닦아놓은 다음에 이 칸트 선생님이 각각 3문제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예술과 윤리에는 바빠서 못 오신다고.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데 나오셔. 그래서 의무론을 공부하면서 이 소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고난도 문제를 빨리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 공략한다면 롤스 선생님 어때요? 롤스 교수님
분배적 정의 나오고 해외 원조 나오고 시민불복종. 제가 이거 지금 안 썼는데요. 시민불복종에서도 롤스 선생님 나오잖아요. 예. 요렇게. 그래서 한 선생님이 기본 세 문항에 다 나눠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굵직한 사상가들 중심으로 해서 엮어서 공부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특강 강의에서 이미 이제 이러한 구성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 칸트 선생님 한번 공략해 볼까요?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칸트 선생님 만나뵐 준비가 되셨는지? 되셨죠? 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이런 이론적인 편차가 좀 서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평균치로 해서 여러분 듣기 편하게. 그렇지, 맞아. 롤스 선생님 많이 나오고 칸트 선생님 많이 나오시고. 그렇지, 두 분 다 천국에서 어머, 한국 학생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줄 몰랐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자, 칸트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윤리에 나와요. 여기에 사상가 이름으로 쓰려니 이 한 페이지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5분. 동물 중심주의에 2분이죠. 누구? 레건과 싱어 2분 나오셔. 오케이. 그러면 생명 중심주의 2분이셔. 슈바이처, 테일러 2분. 좋아.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에는 원래 레오폴드 1번 나오셨어. 그러다가 심층 생태주의, 네스까지 해서 또 2분 나오셔. 야, 그러면 기본 11분이야. 11분이 가불병으로 거의 나오죠? 세 사람이 조합이 돼서 선택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 선택지 안에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입장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클리어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득점으로 간다, 고득점으로 간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공략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몇십 분 동안 이걸 다 설명하고자 쏟아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을 한번 짚어주고 싶은데 자연과 윤리 문제 풀 때요. 한 사상가도 들어가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가치 이야기를 할 거야. 가치 중에 내재적 가치, 같은 의미로 본래적 가치라는 게 있고요. 도구적인 가치, 수단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맘 먹어. 이거 우리가 한번 넘어야 되는 살이야. 이걸 정확히 넘어내야만 문제 푸는 학생들 알 텐데 선택지에 반드시 이 표현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자연과 윤리 문제 풀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존재 혹은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 존재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자연과 윤리 아니에요? 맞죠? 이걸 물어보려다 보면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는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혹은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는 누구니? 이걸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표현을 두고 보면 요 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네. 자, 표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인간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를 어디까지 본다? 인간까지 본다.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 생명 중심주의는 식물까지,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너는 다른 존재들을 도구적인 존재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yes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요 포인트 하나. 어떻게 이거 가능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갈까? 요거 내가 질문할 건데 준비해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 요거 누구냐고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도덕적 행위의 주체.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수도 있고 책임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로지 누구뿐일까요? 그렇지, 홍동지 잘했어요. 이성적인 존재. 그러면 이성적인 존재 누구뿐이에요? 그렇지, 윤동지 인간.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봐요. 모든 입장에서. 그렇지, 인간만, 인간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상, 그렇지, 휴먼 좋아. 인간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고 그 외에 다른 존재들 중에 도덕적 고려를 해줘야 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누굽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죠. 딱 듣기만 해도 고퀄인 거 알겠죠? 요걸 공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사상가들을 버무려야지, 그렇지 않고 헤매게 되면 수능 때까지 고민한다? 대답 아주 잘하고 있어. 닌겐데스 이거까지. 야, 아주 확실해. 도덕적 주체라는 말 자체가 요거야. 도덕적 행위의 주체. 알잖아. 선택지는 TMI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짧게 줄일까의 문제야. 눈치챘어요? 더 압축하는 거. 하지만 그 압축된 내용이 원래 내용을 왜곡하지 않게끔 압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를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야. 이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019학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역시나 10명 혹은 11명의 사상가 중에 3명이 추려졌고요. 이 사상가들이 1단계로 누구인지 맞추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자연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대상물이라고 치환해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자연의 대상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연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져서 본래적 가치를 가져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을 대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본래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 자연을 함부로 했을 때에는 인간들의 도덕성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자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직접적인 의무로서 자연을 함부로 해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연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다. 그러니 간접적인 의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누구겠어요? 그렇죠. 칸트죠. 그래서 갑번은 칸트입니다. 그럼 1번 가볼까요?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일부 동물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들을 말하는구나. 그들이 서브젝트 오버 라이프,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갖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레건의 입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개체론적인 입장에서 동물 중심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레건이라고 하는 범주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갑니다. 그렇게 1번. 그 다음 병번. 이건 확실한데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인 대지의 구성원이고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라고 이야기한 건 생태 중심주의자 레오폴드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1단계로 세 사람의 찾아내는 단계까지 클리어하게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고 나서 우리 한번 선택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번 칸트, 레건, 레오폴드 두고 가보죠. 기억번,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는 이성적 존재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칸트의 입장에서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을 1단계로 우리 인간이라고 치환시키고 문제 풀면 훨씬 좋죠.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는 인간뿐이냐. 칸트의 경우에는 yes. 그러면 레건의 경우에는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그러니까 X.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이 생태 전체까지. 그래서 X. 그러면 요건 칸트만이 yes라고 답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맞죠. 그러면 기억번 넣고요. 니은번.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딱 레오폴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만, 레오폴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구도가 맞네요. 그래서 니은번 들어가줘야 되고요. 디귿번. 자연에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만이 옳다라고 했는데요. 제시문 자체에서도 레오폴드가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옳다라고 했잖아요. 그 도덕적인 진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오폴드만의 입장인 거죠. 다른 사상가,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디귿을 아웃해야죠. 그럼 리을 갑니다.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동물 학대가 그런 주된 이유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자, 칸트의 입장에서는 동물 학대가 그런 주된 이유는 인간성을 해치기 때문이죠. 칸트는 X예요. 그에 비해서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아니다. 레건의 경우에는 일부 동물들이 삶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요.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돼지까지 그 권리, 그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하겠죠. 그런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레오폴드의 관점에서 예스. 그렇다면 이 선택지는요. 동물 중심주의 레건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의 두 사람의 입장에서 예스 하고요. 갑의 경우에는 노라고 하겠죠. 그러면 칸트는 X, 레건과 레오폴드는 예스, 예스. 그래서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이 들어가는 선택지가 이 문항에서는 맞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디귿을 여러분들이 빼냈다면 어때요? 기역, 니은이냐, 기역, 니은, 리을이냐 요거 차이에서 고민했을 때 리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 리을 선택지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기분 좋게 4번 정답 나왔습니다. 모두 잘 푸셨고요. 야, 우리 이쯤에서 두 번째 사상가 퀴즈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누군지 잘 맞춰주세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잘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도 근대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세요. 네. 예, 오늘도 나오십니다. 나오세요. 네. 자, 맞춰주시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교정적 정의하고 평화 이야기할 건데 신속하게 한번 해볼게요. 교정적 정의에서도 역시 칸트 선생님 나오세요. 정말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을 낳으신 분인데 이 칸트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사상가들의 교정적 정의 문제를 맞추려면요.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가를 기본에 세팅해 놔야 돼요. 알죠? 요걸 세팅해 놓은 다음에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를 가져야 되거든요. 요거를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세팅하고 나서 우리가 문풀에 적용하려면 이런 식이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답할 수 있겠어요? 칸트와 루소의 공통점? 이 두 분은 바로 이 부분. 사형을 인정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 정의의 실현이 된다. 라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정답지로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이야기하되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럼 내가 또 질문 한번 해볼까? 칸트하고 루소를 이야기했어요. 그분하고 베카리아 선생님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지 여기는. 자, 이 두 분은 사형 찬성. 베카리아 선생님은 사형 반대. 그렇지, 바로 요 지점이야. 자, 그럼 또 하나. 베카리아 선생님하고 벤단 선생님의 공통점은 뭘까? 공리주의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판단한다는 거. 반면에 베카리아 선생님하고 루소 선생님의 공통점은 뭘까?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한다는 거.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말 깨알같죠? 요거를 우리 문제 한번 바로 적용해 볼까요? 자, 문제 적용하면 2019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여기도 갑을 사상가에서 기본 두 사람이 들어갔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누구든 그가 처벌받아야 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가능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어서 동등성의 원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동등성의 원리.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사형을 인정하고 있어요. 누구실까요?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 알겠죠? 칸트 선생님이요. 그에 비해서 을의 입장은 공리주의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선택지 한번 다들 가보실까요? 잘했어.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
정동지 포인트를 아주 잘하는데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갑. 범죄자는 범행이 아닌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와, 이거 강의에서 엄청 많이 강조했는데 칸트 선생님이 보기에 범죄자는 범행만 원할 수 있어. 범행만 선택할 수 있어. 그 범행에 대한 처벌은 저 1년형 내려주세요. 저 그냥 500만 원 벌금형 내려주세요. 처벌은 범죄자가 선택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X예요. 그럼 두 번째, 사형은 살인범을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려는 응분의 보복이다. 응분의 보복은 좋은데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 대우라고 하셨어. 그러면 세 번째, 종신노역형은 비공개로 집행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번에 제가 공리주의라고 썼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형벌 이야기하고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가장 형벌의 효과, 지속성이 큰 게 뭐냐? 종신노역형이다. 맞아. 베카리야. 그러면 종신노역은 비공개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없지. 그렇지. 이거 틀려요? 그러면 4번, 을.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최대임으로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아니야.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X로 가는 거지. 그러면 5번 가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봐도요. 베카리야. 형벌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칸트 선생님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걸 알았어요. 베카리아라고 하는 형법학자가 보기에도 형벌을 주는 이유는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주어가 사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형벌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예스로 들어가는 요런 점. 그럼 어때?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통점이 정답지로 나왔구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네. 평화에 대한 주제. 평화에 대해서는요. 자, 갈퉁, 칸트 이 두 분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우리의 오늘 주인공은 칸트 선생님이죠. 이거는 반복적으로 봐둬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만 보면 칸트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진 여부를 딱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넣어놓고 머릿속에 넣어놔요. 자, 넣어놓은 상태에서 잠깐 퀴즈 보고 올게요. 오늘의 세 번째 퀴즈 갑니다. 이분의 강의를 실제로 들어봤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영어가 약해서 알아듣지도 못했겠지만 그 강의실에 한 번만 앉아있어 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유명한 교수님이죠? 네, 이분 교수님. 네, 맞춰주시면 돼요. 다들 킵했죠? 그럼 마지막 주제 가볼게요. 칸트 선생님에게서 이 내용은요, 개념 요소이기도 한데요. 선택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까? 자, 갈퉁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적극적인 그 평화의 이야기를 분류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제시문이나 개념 선택지 요소에 꼭 들어가요. 칸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영구 평화로운 이야기가 꼭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기 한번 다시 보실래요?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레이저로 한번 발사해 보세요. 두 사람 다 현대와 근대의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갈퉁이 봤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서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테러가 있으면 안 돼요. 얘네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칸트 교수님이 보기에도 영구 평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전쟁의 휴전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종식돼야 돼요. 이거요. 우와, 새롭지 않아요? 이 두 분의 이 공통 분모를 두고 본다면 각각의 이론들을 이야기하지만 공통 부분은 전쟁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이론 기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한번 봐주실까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요. 와, 나온다. 간접적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 그러면서 문화적인 폭력까지 이야기하기면 갈퉁 선생님이에요. 갈퉁 선생님. 그렇다면 을의 경우에는 요 자체가 칸트 선생님. 자, 그러면 갑번,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 쓰면 안 돼.
두 번째,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지, 당연히. 그 다음,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냐? 안 돼. 안 돼. 무력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상비군도 폐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것이고요. 중요한 건 다음 선제들. 공화 정체가 수립되어야 영원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느냐. 자, 을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요, 요거요. 저 요거 강조하고 싶어서요.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전쟁은 종식되어야 되느냐? 네, 맞아요. 종식돼야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칸트 선생님 평화론까지 나와요. 어머나, 내가 오늘 모든 내용을 지금 다 해버린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상중하에 세 가지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우리 앞으로 이 기본적인 문항 8문제 기본 깔고 그 위에 있는 레벨 문제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 앞으로 강의에서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힘을 합쳐서 정복해버리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1등급 만점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해주시고 오늘 처음 했었던 이야기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윤리 어려워요. 어떡해요? 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3시간 동안 했던 얘기가 다 요 얘기예요. 그쵸? 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조금 창피한데 짧게 제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듣는 그 성실함도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녹여내야 돼요.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요. 누가 써놓은 거 보고 팔짱 끼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소화하고 적어내야 돼요. 이 적는 건 필기 자체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의 빈 개념과 오 개념이 이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글씨가 날아가고 있지만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스스로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나 혼자 내가 지금 배운 것을 녹여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지만 창피하지만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볼펜 9개인데요.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커리큘럼 수능 개념부터 지금까지 쓴 볼펜을 모아봤어요. 9개 썼어요. 네. 그래서 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안 베길 수 없을 정도로 맨날 쓰고 정리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느 부분이 포인트일까? 내가 뭘 모를까? 어느 부분이 빠졌나? 계속 써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더 많이 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 노트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리고 표를 이렇게 쓰면서 정리한 건데요. 맨날 앉아서 전 이걸 해요. 네.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이런 강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쟤 잘난 척?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 여러분들은 국영수 다 하느라고 시간 없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한번 다시 적어보고 내가 나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내가 한번 다시 재구성해보고 앉아서 내가 풀어보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표현이 없어요. 자, 지금이 우리의 시작이라면 앞으로 꾸준히 놓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있는 꿈 장학생 선배들 보니까 한 번의 실패를 겪었더라도 다시 한 번 하잖아요. 괜찮아. 한 번 더 해. 꾸준히 가는 거. 내가 조금 멀어졌지만 다시 한 번 해보는 거. 이 탄력성이 진짜 중요해요. 꾸준히.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퀴즈 정답자 양동지, 전동지, 양별영, 전별비 요 두 친구가 정답자예요. 평소에 열심히 듣는 친구들인데 잘 와줘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 2시에도 이거 라이브 특강 있어요. 그때도 꼭 들어와 주기. 어떡해 아쉽다. 우리 마지막 인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강승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제가 잠깐이지만 함께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나 혹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도록 꿈을 이루는데 힘이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말로밖에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요.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수험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수험생들, 가족분들 꼭 힘내세요. 건강 지키시고요.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꼭 건강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 꼭 건강하게 우리 버텨내는 거예요. 자, 오늘 3시간 라이브 특강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듀하, 듀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꼭 우리 만점 받아야 돼요.